동물 면역 항체 전문 기업인 에드바이오텍이 장 초반부터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FDA 3상 임상시험 자금 확보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계속되는 시장 수급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M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올해 1분기 이후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업종 커버리지 기업 중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0% 오른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보합권을 나타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우리 증시도 장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꼼꼼한 시장 전략들 함께 하실 텐데요. 수치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수급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수 흐름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흐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50포인트를 나타내고요. 장중할 때는 2,86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37%의 상승을 나타내고요. 코스닥은 763포인트 나타냅니다. 코스닥 지수는 특히나 오전장 이후에 조금 더 시장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요.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더 큰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되는 시장에 담아내는 물량들이 확인이 되면서요. 현재 구간에서는 2,400억 원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대형주나 우량주 위주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요. 제약주들의 매수세도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2,300억 원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기관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는 3,700억 원 덜어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쪽은 제약바이오주들을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되고요. 비교적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위주로의 수급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매도, 기관 투자자는 177억 원에 굉장히 작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한 때는 6만 전자를 다시금 탈환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시금 그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요. 0.8%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59,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7%, 그리고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들은요. 증시 부양책에 관한 기대감들 여전히 받아가면서 시가총액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요.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우리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증권사의 전망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5%의 강세 나타냅니다. 며칠 쉬어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포착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에코프로 형제들은 역시나 오늘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세를 나타내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요. 파마 리서치는 4%의 강세 나타내면서요. 시가총액 6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흐름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시장에 분명한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요.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마감 시장 함께 해보시면서요. 앞으로의 전략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마켓 쇼쇼쇼 2부, 오늘은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부터 좀 강하게 또 올랐습니다. 자,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가 1.62%가량 좀 올랐는데요. 하지만 아침에 올라왔던 상승폭이 오후에 들어서는 이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죠. 자, 일단 뭐 지금까지 상승했던 부분들은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시장에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상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목요일부터 해서 위쪽에 꼬리 부분이 살짝 달리고 있어요. 그만큼 올라가면서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갔었던 만큼 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또 깊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분명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들 수급들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수장에서 6,400억의 매수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선물 쪽에 오늘 아침부터 매수가 매도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 앞으로 좀 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오늘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또 벌입니다. 런던에서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치고받았단 말이죠. 미국은 계속해서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 규제를 해왔고요. 그리고 중국은 히트로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불안감들이 사실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의 선물 지수 역시도 오늘은 올라가지 못하고 기대감보다는 약간 좀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올라가고 있던 호재들이 있지만 이런 중요한 이벤트에는 분명히 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졌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수출을 이제 좀 증가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세예요. 관세 세금을 올려가지고 상대 교역국의 물자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을 또 뛰어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환율입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동안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이 원화 가치가 워낙에 절하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개국을 또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라든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딜레마적인 부분에 또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의 이동들도 대부분 다 정책주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들어오는 수급들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불안감들이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또 이어지게 된다면 이 외국인들 수급들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기관 쪽의 수급을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 쪽의 수급은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뭐 막판에 주가도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좀 싸게 한번 사볼까라기보다는 시장은 한번 조정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쇼핑을 하는지 이걸 보면서 같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부담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시장 판단해 보면서요.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계속되는 전략들 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도 섹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도 섹터 통해서 시장 전략들 구체적으로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시장 한 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오후장 주도 섹터는 저 PBR 관련주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천 시대도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3천 시대가 뭔가 코앞에 다가온 느낌이 들으면서 이제 또 5천 시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PBR 쪽 좀 주의 깊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자금들이 이동하는 그 경로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이번 정책에 대한 수혜,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제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정유주들을 보시면 정유주들도 굉장히 주가가 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GS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죠. 이런 정유주들조차도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으니 그만큼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이동하는 이 경로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 보험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주 역시도 저 PBR 관련주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삼성화재라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화재를 포함해서 또 이 보험주들의 주가가 여전히 지금 같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려되는 리스크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결국은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이 원래의 가치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죠. 실제로 이 PBR 0.8배 미만인 이런 상장사에 대해서는 뭐 세금까지도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들까지도 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주들이 이 규제에 대한 압박을 또 받을까봐 이 주가 부양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시장에서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유독 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저평가된 기업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기업이 바로 그 보험회사들이에요. 보험회사들이 이 저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 0.6배 수준을 밑들고 있어요. 그만큼 저평가된 기업 중에서는 뭐 탑픽으로 꼽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저평가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보험사들의 실적 때문이었거든요. 지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보험사들의 실적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물론 계절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겨울철에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빙판길에 차 사고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적인 사고가 또 많이 나게 되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또 산불 화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액도 분명히 또 손실로 반영이 됐겠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제 이 규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IFRS라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17을 적용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US 갭이라고 해서 다른 회계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다 IFRS 기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IFRS 17 규제에 적용을 받으면서 결국은 보험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급감하는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했을 때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은행 예금했을 때 만기가 되면 우리가 돈을 찾잖아요. 근데 중간에 돈이 필요했을 때 해약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은행은 당연히 이제 해약을 할 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은행도 이제 그 해약에 대한 그 돈이 지불되는 금액을 또 쌓아놔야 되죠. 그런데 보험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이제 회계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해약 환급금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서 이걸 또 따로 돈을 쌓아놓게 된다면 그 돈을 이제 투자를 하거나 뭔가 쓸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투자해야지만 성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킥스 비율이라는 건데요. 결국은 자본 건전성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 기준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적도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실적도 좋지 않은데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이런 정책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뭐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험사들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제약적이었던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회계법상의 이야기들 좀 예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도 보험사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저PBR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저PBR 관련주 중에서 좀 우량주들에게도 좀 수급이 들었던 이유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었잖아요. 증시 부양책, 주주 가치 제고 방안,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 추진 이런 키워드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따른 현실화 가능성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이제 기본의 가치를 찾아온다.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코스피 5천 포인트 뭐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따라서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런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정부에서도 이 밸류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짰었고요. 이게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급등이 나왔지만 결국은 주가가 또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지금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그때 당시에 올라갔지만 또 다시 떨어졌었고요. 은행주들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저PBR 관련주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50%가 넘어요. 저PBR 관련주들이.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연 5천 포인트까지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법안이 시행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그걸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또 역시 이제 그때 그 기업들의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이죠. 보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면서 뭔가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이번 정책에서는 주주 강화 그리고 지배 구조를 뭐 개선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인데요. 여기에서 무조건 저PBR 관련주들이 무조건 1배 쪽으로 청산 가치하고 맞게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1배 밑으로 내려간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이익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상당히 이제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 초기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게 현실성과는 좀 별개로 주가가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에 의해서는 이제 투자 유의가 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공약들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가히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조금 담아내야 되냐면 그간 또 많이 올랐던 주가의 추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험주들은 좀 다른 시선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험주들 이제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장 모멘텀들이 확실히 있다라고 전문가님 보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개선에 대한 여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킥스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150%까지 이제 권고 사항이었는데 최근에 130%로 좀 줄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협의 과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안 좋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이 자금을 운영할 때 좀 안전한 쪽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 주식이라든지 뭐 파생시장 이런 쪽에 자금을 운영할 수 없고요. 대부분 채권 같은 이런 이제 그 금리에 연동되는 그런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면 그만큼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에 따라서 손실도 많이 잡혔고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악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초기에는 좀 헤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적응기에 따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또 이 개선에 대한 어떤 방향이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주들이 이번에 단계에 올라갔던 이 기대감으로 인한 그 상승은 약간의 거품이 좀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주가 다시 한번 재정비되고 그다음에 실적도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보셔도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들 보험사들 중에서는 뭔가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PBR 관련주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증권주, 금융주들 있을 수 있겠는데 이미 이제 주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보험 관련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선호 기업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보험사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지난번에 이 삼성 쪽을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역시도요. 이 삼성그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예요. 네. 지난번에 삼성화재에 이어서 삼성생명인데 사실 삼성생명을 갖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적에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보험사가 어디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국내 1위 보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지난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좋았던 보험사가 유일하게 삼성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았다는 건 그만큼 위기에 대한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성생명이 삼성 그 전자의 보유 지분이요, 8.5% 가까이가 보유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아야 됩니다. 3%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 돈을 이제 이 지분을 매각했을 때 이 당장 10조 원 이상의 이익 잉여금이 일시에 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험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정성 부분에서 좀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생명 최선호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삼성생명이라는 기업들 잘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장 주도 섹터, 첫 번째 주도 섹터로 투자 전략 잡아봤다면요. 이제 두 번째 주도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지역화폐주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강세를 나타냅니다. 골목에 돈이 돌면 내수가 살아난다.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과제로 내놓은 게 내수 경제 살리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혜를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 섹터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실제로요, 이 그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에 지금 안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의 뭐 이제 시행 거의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금 추가 경정 편성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라는 이런 뉴스들도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25만 원의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 안에서도 이 과반수 이상이 지금 이제 지역화폐가 실제 내수 경기 부양에 있어서는 또 큰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돈을 어디에 풀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크냐, 이 두 가지, 만약에 첫 번째 돈이 있는 사람한테 쓰는 것과 돈이 좀 부족한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것과 이거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가장 큰 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게 사실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돈은 그냥 바로 지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책을 썼을 때 그 돈이 바로 빠져나오면서 돌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커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돈이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쓸 돈만 딱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좀 작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로 만약에 주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도 뭐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회사가 모바일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나이는 이제 우리가 카드에 들어가는 칩 있죠. 이 칩을 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웹캐시 이 과연 플랫폼 관련 회사고 그다음에 쿠콘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한 번 좀 부각을 나타낸 게 확인이 되고요. 몇몇 기업들 특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언급을 해주셨다면은 이 기업들의 이러한 또 상승 기조가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인지에 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번에 자금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상승 자체보다는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그
지금 경기도지사 당시에도 지역 화폐 쪽을 이제 많이 맞아요. 성장을 네. 했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이력이 있었고 실제로 또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제정책에 있어서 지원금이 만약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25만 원이 지급이 된다. 아니면 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 이제 이것저것 다 올라가긴 하지만요. 나중엔 또 옥석 가리기를 또 통해서 정말 또 수혜주들이 또 다시 또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이 있지만 또 다시 또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지가 또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키 맞추기를 한다면 좀 덜 오른 기업들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미 올랐던 대장주들을 노려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아무래도요. 이쪽이 성장 산업이라면 뭔가 대장주들이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과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그건 나중에 소재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양극재 회사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건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갔던 거고 하지만 이건 정책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대장주가 또다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또 높단 말이죠. 이 변화가 오기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 쪽을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나중에 말이죠. 지금 당장 매수를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다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이 조정수의 매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대장주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딱 순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또 특정 종목군들이 강하게 좀 부각을 받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최선호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떠십니까? 네. 지금 사실 최선호주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선호주를 얘기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장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책주이기 때문에 정책주들은 성장 기업들보다 상승에 대한 그 시기가 되게 짧거든요. 단기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주가도 깊게 조정이 한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주의 특성상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건 위험하고요. 한 번에 큰 조정이 들어와 줘야지만 그때서야 가능하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선호 기업이 이쪽에는 없지만은 이제 말씀해주신 그 전략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조정 시에는 대장주격의 성격을 가진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을 잡아보신다면 또 한 번 시장에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전자 결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되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오늘 또 내일 시장에 관한 짧은 코멘트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정책 어떻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만기일도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코스피 100과 코스닥 150, 이 정기 변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험은 좀 피해가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목들은 사실상 저는 지금은 리스크가 좀 있다면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는 대형주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또 시장 전략까지도 이야기 청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도 함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854포인트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763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받쳐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기관은 큰 폭의 매도세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내일 시장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마감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뭐 개별 종목처럼 코스피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상승세가 좀 매섭습니다. 뭐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좀 올라갈 때 조정 시에 좀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시장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좀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이제 주도주라는 거를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게 대세 상승장이라고 불려오는데요. 계속해서 잘 갔었던 조선, 방산, 원전 부분이 약간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지주사, 그다음에 오늘은 뭐 지역 카페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는 건 한쪽이 잘 갔던 친구들이 좀 쉬어주면서 다른 또 주도주가 태어나고 그 주도주가 좀 쉬어줄 때 다시 한번 조선방산이 또 튀어가고 약간 이런 게 대세 상승장이라고 불려오는 건데요. 계속해서 전체적인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매도를 했는데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기관이라는 원래 주체는요.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매도를 합니다. 기관의 순기능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연기금이 순매수 해줬던 것처럼 우리 기억하시죠? 작년 12월부터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오버적으로 좀 지수가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사줄 때 기관들은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3시 30분 넘어가자마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만큼 현재 외국인들이 좀 급하게 코스피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급하게 코스피 매수가 들어오냐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국내 코스피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행하겠지라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를 메인만 해놓고 소각을 안 한 기업들이 많고요. 거기다가 현재 자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상당히 적은 그런 대주주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이 시작이 되면은 외국인들의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인 투자 펀드자들은 그런 회사부터 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거기다가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달러 그 미국에 대해서 그 통화 위협국으로 또 지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원화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걸 본다면 결국엔 이 삼박자가 또 어우러지고 여기서 개인들이 좀 매수 플레이가 조금 더 이뤄진다면 아마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코스피 3,000은 절대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제 코스피 3,000을 연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개별 종목처럼 저번 주부터 좀 급하게 올라오긴 하고 있어요. 분명히 조정은 나올 겁니다. 다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조정인지 오늘 하루 그냥 들가는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때 빠르게 좀 주도 섹터로 올라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장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요. 수급적으로도 한번 짚어보는 시장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시장 전략을 좀 잡아볼 텐데요. 마감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백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변화가 예고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헬스케어,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에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이 시장의 수혜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AI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와 인재 양성, 그리고 공공 접점 확대 등 AI 확장성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AI 모멘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들을 세워볼까요? 오늘의 시장을 이긴 뉴스 주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긴 뉴스 주제 열어주시죠. 네, 100조 원의 AI 전략이 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AI 유니콘의 시대가 올까? 사실 이 유니콘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 성장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은 총 3가지로 좀 꾸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G3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AI 기술이 제가 조금 아프지만 많이 떨어져 있다. 소프트웨어 쪽은요. 네, 그렇죠? 뭐 끼케야라는 표현은 좀 세지만 메모리형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쪽 말고는 소프트웨어 쪽은 확실히 떨어져 있다는 거를 아마도 현재 대통령님이 좀 정확하게 좀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취임한 지 이틀 만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이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심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G3 국가라는 게 뭐냐면 일단 G2라는 건 미국과 중국이 AI 쪽에서는 양대 강국입니다. 그거는 지금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3등으로라도 좀 따라 붙겠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경쟁국인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조금은 국가 차원에서 100조라는 단위가 굉장히 크지만 그런 100조 추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붙이겠다, 힘을 좀 더 가속력을 붙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AI를 어떻게 하겠다, 막연하게 AI를 뭐 인프라를 확충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은 구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을 했어요. 이렇다라는 건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개를 많이 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항상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요. 우리의 모든 정보, 우리가 검색했던 정보라든지 개별의 뭐 취미 활동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저장되어 있는 AI 데이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AI 데이터 저장소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에 대해서 속도도 빨라지고 AI에 대해서 기술 개발 속력도 굉장히 빨라지니까 아마도 이 데이터 센터 자체를 처음부터 빠르게 짓는 거를 지금 좀 선호하는 청와대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AI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뉴스에서 LL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그 오픈 소스, 그러니까 그 소스 자체를 국가나 뭐 지자체에서 개발을 완벽하게 해서 기업들하고 모여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식당을 차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와 그 국물 육수를 낼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딥시크 사태가 들어오고 나서 오픈 AI가 많이 밀린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픈 AI 같은 회사들은 오픈소스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픈 AI를 써야 되는데 딥시크 같은 회사들은 이런 오픈소스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딥시크처럼 만들 수 있게 그런 장비라든지 재료를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의 AI 100조에 대한 투자 전략이 조금 빨리 이뤄진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가 현재 하드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다가만 조금만 투자가 들어온다면 아마도 AI 쪽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원래 IT 강국이기 때문에요. 좀 더 빠르게 기타 경쟁국들보다는 더 빠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AI에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에 넘어서서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체크포인트 3가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G3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또 포부도 내비치기도 했고요. 데이터 건설, 촉진에 데이터 센터 건설 촉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수의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이라고 하죠. 우리가 챗 GPT와 같은 언어 모델,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투자도 이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이쪽 섹터는 큰 범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러한 또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지금 3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AI 쪽에 대해서는 핵심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터 근데 사실 오늘 좀 소프트웨어 쪽도 좀 움직이긴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쪽은 일단 거기부터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이 우리나라에 오늘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일단은 전체적인 기술력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보면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그래도 이 AI 데이터 센터 쪽에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로 함축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 보입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 센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국내 투자라든지 발전은 좀 미비한 편인가요? 일단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M7,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지어서 원자력이 필요하다, 전력을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쪽에는 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도 좀 부족하고 거기다가 AI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지으면 뭐해? 써먹을 데가 없는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공사라고 하죠. 기초공사가 필요한 거는 저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많이 깊숙이 학습을 하시면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M7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들을 헤드라인으로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그리고 파격적인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한 대장주를 어떤 거를 봐야 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일단 대장주는 삼성 SDS고 그다음에 이제 몇 달 전에 상장한 LG CNS 같은 종목들이 삼성과 LG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장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AI 데이터 센터 자체를 국가 사업으로 지정을 해버린다면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수혜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혼자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없고요. 그냥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아파트처럼 뭐 시멘트를 올려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서버라든지 아니면 서버렉, 그다음에 뭐 냉방 공조 시스템, 그다음에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 관리 중앙 제어 시스템 이런 시스템도 들어가야 될 뿐더러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같은 거 있죠. GPU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는 저는 가장 대장주로 여겨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삼성 SDS를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의 오늘의 최선호 기업도 그쪽이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풀어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저는 SDS가 가장 좋아 보여요. 포인트들 한 번만 더 짚어주실 수 있어요? 일단 SDS, 삼성 SDS라는 기업은 여러분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정말 잘 안 움직이네, 또 10만 원대네 이렇잖아요. 근데 SDS라는 기업이요. 주가가 안 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SDS의 기술력도 정말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삼성 SDS고요. 거기서 그 데이터 센터의 기술력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쪽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AI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오면 삼성 SDS가 거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아마 이 쇼쇼쇼 시간에서도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가상화폐 쪽, 지역화폐, 디지털 화폐 쪽을 얘기를 드릴 때도 그때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보안 쪽은 이 삼성 SDS한테 또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 SDS가 AI 데이터 센터도 잘하고 그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보안 쪽, 인증 쪽, 이쪽도 굉장히 좀 탁월한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추가적인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AI에 100조를 쏟아붓는다, 이거는 만약에 100조가 아닐지언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AI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이 삼성 SDS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S가 굉장히 기술력도 좋고 전체적인 되게 수익도 잘 나요. 근데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지배주주 구조 개편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일단은 22%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물산이 17%,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이 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 유산세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블록들이 나와서 주가가 좀 못 올라갔을 뿐이지, 아마도 이번 신정부 때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뤄진다면 저는 삼성 SDS가 가장 편안한 선택지고 대장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주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S를 우리가 대장주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주가가 가지 못했던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주가 역시도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님,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주가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하시기에는 전혀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대다라고 보실까요? 삼성 SDS.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SDS를 현재 주봉으로 보더라도 되게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조금은 느리긴 해요. 그러니까 조선방산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다만 계속해서 이 뉴스,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주는 지금 지역화폐 쪽으로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화폐는 너무 올라갔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 정책이 뭐 있지? AI 데이터 센터가 있구나. 거기에 대장주가 뭐 있지? 하면은 삼성 SDS밖에는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을 때는 충분히 저는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 메리트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까지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기분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요. 그에 맞는 대응점들과 투자 전략들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서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